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스트로 박승학님 모셨고요. 박승학님 추천해주신 이다은님 오늘 1일 MC로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탈탈탈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좀 힘들었던 경험 탈탈 터시라고. 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교 졸업, 북한군 정치장교 17년을 하신 엄청난 탈북자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반면에 인상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덜덜 떨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정치장교로 17년을 복무를 하셨는데 탈북을 왜 하셨는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탈북을 하셨나요? 탈북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 될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여기 이다은 씨도 계시지만은 북한군 정치군관, 한마디로 정치지간이다 하면은 원래 대한민국에 오면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좀 들면은 황장엽 선생 아시죠? 네. 황장엽 선생. 그분이 97년도 제 기억에는 아마 2월 달에 여기 대한민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그분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네. 근데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97년도 한 6월 달인가 지금 죽은 김정일이가 저희 대학을 방문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 학생들 한 거의 1000여 명이 강당에 쭉 앉아 있는데 김정일이가 이렇게 주석단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저 남조선에 내려간 황장엽과 같은 이런 배신자들은 우리 체제에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체제의 큰 자랑거리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한마디로 북한군 정치지간 너희들이 우리 체제의 큰 자랑거리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북한군 정치지간들은 절대로 우리 체제를 배신하지 않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 체제에서는 북한군 정치지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위가 그만큼 높고 믿음이 그만큼 커요. 그러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왔다 하는 거는 좀 약간 매사로운 일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 다은 씨도 알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3만 명 탈북자가 지금 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은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뼛속까지 아마 머리카락 한 올이 한 올이가 빨간 물로 어리어리가 겉만 지금 까매요. 어리어리가 다 빨개요. 이런 분이 여기 와서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이런 분이 여기 왔다고 해서 어디 다니셨어요? 이력서 보니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나온 거예요. 거짓말인가? 긴가민가? 근데 실제 강의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녔구나. 왜 왔지? 전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궁금증을 풀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군사대학교를 나오실 정도면 어쨌든 집안 토대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탈북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 동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더 궁금하시죠?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1987년도에 북한군에 입대해서 거의 17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한마디로 좀 총을 들고 김씨 왕조라고 하는 김부자들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전역에서 군복을 벗었는데 군복을 벗고 2년 후에 그러니까 2006년도죠. 제 친형이 행방불명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군관을 하고 있던 곳은 한경남도 함흥시였고 그래서 제가 전역하면서 함흥시에 그냥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고향은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 네. 네, 백두산 근처인 양강도 해산시가 국경연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때는 다 이게 북한 체제도 빗섬유라는 전화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좀 지기에서 군사복무해서 저희 집도 전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해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너 형이 없어졌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는 다 이게 북한 주민들 100%가 다 사찰받고 살지 않습니까? 감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제 아버님에게 그러면은 형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부 담당관이나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고 북한으로 말하면 보안서. 네. 보안서 담당관은 와서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와서 이 집 큰아들이 없어졌는데 아마 나라고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아마 중국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나라가 허리 펴고 잘 살면은 다시 올 것이다. 라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럼 아버님 그렇게 편안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살아서 꼭 아버님께 들어오겠죠. 그냥 마음 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세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이미 그 큰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하고 형이 없어진 해 제가 또 막내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좀 이렇게 그때 당시 북한의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나니까 전기사정도 매우 긴장하고 해서 교통수단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제대로 잘 다니지 못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제가 살고 있는 함흥에서 제 고향까지 가자면 한 거의 200km 거리지만은 그까지도 가기 막 힘들었어요. 기차가 잘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자식을 놓고 한 3년, 그러니까 막내 아들 놓고 한 3년간은 제가 아버님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9년도에 그 막내 아들이 3살 때 아버님에게 그래도 막내 손주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막내 아들은 3살이고 큰 아들은 9살이고. 그래 고향에 가서 아버님하고 회포도 나누고 한 3일을 즐겁게 보내는데 3일 지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고 북한으로 말하면 보안원들이 한 3명이 아버지 집에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이름 탁 대면서 너 박승학이냐? 그래 내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우리하고 좀 같이 보안서로 좀 동행해 가자. 아마 제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찰들과 또 대한민국 경찰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그런 그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도 자유민주적인 그런 모습을 같은 그런 모습도 역시 북한도 그런 체제라면 아마 제가 그래서 이 북한 보안원들하고 대판 싸웠겠죠. 그렇죠. 왜 데려가나? 어. 난 잘못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러면 안 돼요. 예, 바로 북한의 잡혀가죠. 공권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가령 실례를 드릴게요. 다은 씨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그 어느 지방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장마당이 멀어요. 예, 그러니까 시마다 하나씩 내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분들은 그 장마당까지 올라가면 한 10, 20일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70, 80살 된 할머니들은 그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집 앞에 마당 그 나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북한에서 그걸 또 아리장사라고 하는데 요만한 나무 박스에다가 그 사탕 뭐 한 줌, 과자 한 줌, 무슨 머리 빈침, 옷 빈침, 단추 이런 거 싹 놓고 나와서 그걸 바로 팔아야 그래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국수라도 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 김정일이가 그 이렇게 현지 지도라는 걸 하면서 지방을 다니다가 그런 걸 보더니 저런 걸 다 없애주라라는 그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그 제가 살고 있던 그 함흥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그 골목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그 보안원이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좋은 말을 했죠. 할머니 들어가라 집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뭐라 했느냐. 너한테도 어머 부모가 없느냐. 우리도 하루 세끼 먹고 살자니까 이런 짓 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니까 이 보안원이 단번에 가서 그 할머니 머리태를 딱 쥐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아 계시는 걸 쭉 끌어올리더니 다리를 팍 걸어채니까 할머니가 거의 한 75살 된 할머니인데 맥이 없으니까 그대로 꽉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닥에 쪼이고 피가 터지는데 이마에서 피가 나오는데 뭐 보안은 그렇게 하고 이 놓친데 당당 들어가 하고 저는 갓길을 가고 옆에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말할 수가 없고 그 왜? 정도로 공권력이 그 정도로 강력한 북한 공권력이 그런 거지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서는 이제처럼 뭐 보안원들이 왔다 하면은 무슨 대꾸나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보안소에 갔죠. 가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이분들도 모른대. 모르고 뭐라 하느냐. 당신이 죄가 있어 여기 데려온 건 아니고 당신이 살고 있는 한경남도 함흥시 보안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러한 대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으로 갔으니 일단 잡아놓고 우리가 오면 우리한테 넘기라. 그래 자기네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다 아시겠지만 그 보안소에 가면은 다 그 간방들이 있어요. 죄수들 간방. 그래 거기 죄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7일. 그런데 이 당한 씨도 알겠지만은 아마 전 아직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 교도소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진짜 가보고픈데 왜 가보고프냐. 제가 그때 7일간 그 해산 보안소 거기 있는 뭐 저희들이다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도 했고 뭐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런데 거기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완전히 통 옥수수 이렇게 갈지도 않은 완전히 통 옥수수 이것도 많이 주는 거나요. 겨우 요만큼 생으로. 네. 예. 그걸 하루 세끼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 배추 시라지 있잖아요. 네.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라지 그니까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걸 대충 국거리 형식으로 이걸 나도 그분들하고 같이 7일 동안 앉아 먹은 거예요. 이게 그 단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옥수수를 주고요. 옥수수라는 게 이게 영양가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에도 어떻게 하냐면 영양가가 그 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눈은 다 빼낸 영양가가 없는 우리 손톱으로 봤을 때 옥수수가 여기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그건 다 빼고 영양가가 없는 옥수수 윗부분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냐? 그 두부콩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두부콩을 줘요. 두부콩이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뭐 두부콩을 한 요만큼? 네,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왜서 또 북한 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먹이느냐. 물론 고난 행군으로 경제난이 어려워서 식량난도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잘 먹이면은 다리 힘이 많아서 달아난다. 도망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먹이지도 말고 다리가 힘이 없어야 도망 못 간다. 그래서 실제 소금도 안 먹여요. 예, 소금. 완전히. 그러니까 간 있는 음식도 먹으면 그것도 다 힘으로 가기 때문에 간 없는 이런 소금을 먹이지 말아야 다리 힘이 없어 도망 못 간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는 한 7일 있었는데 왜 7일 있었냐? 제가 앞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비록 함흥과 해산이 200km 거리지만 기차가 제대로 다니자니까 실제 그 200km 거리를 오려면은 한 7일을 와요. 왜냐? 기차가 그 구간마다 이제 전기가 오는 시간이 되지 보면은 평양에서 북한 보면은 이제 수도 평양은 그래도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있는 수도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24시간 전기 줄 때도 있는데 지방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밖에 전기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령 실례로 한경남도에서 차가 출발했다 쭉 오다가 한경북도선에 들어오면 거기 전기가 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 전기가 올 때까지 가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네. 그러다가 전기 2시간 주면은 또 그 2시간 따라 2시간만큼 또 오다가 또 전기를 끄면은 또 거기 하루 종일 24시간 서 있고. 근데 또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전기 갔을 때는 그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예요. 왜요? 왜냐면 전기가 간 시간에 이제 갔을 때면 자기 짐을 잘 간수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짐이 많으면 그걸 간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도둑들이 이제 도둑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막 일주일씩 차가 서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하루만 돼도. 그러니까 그 짐 속에서 막 짐을 막 몰래 꺼내가지고 도둑들이 이제 전기만 끊기면 도둑들이 살판을 치는 정말 도둑들의 지상 낙원이 되는 거죠. 기차 위에가 완전 지옥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전기도 또 전기지만 어떤 때는 또 무슨 김정일이 김정은이 무슨 현지지도 지방으로 가니까 그 열차를 먼저 뽑아가야 된다. 1호 열차. 1호 열차를 먼저 빠져야 1호 된다.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처럼 전기가 왔는데 무슨 평양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탄 1호 열차가 온다 하면은 그냥 만 8시간이든 24시간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가 행사 끝나고 먼저 갈 지나가야 때까지. 되니까. 응. 밖에 내놔도 못 그러니까 가요. 완전히 고달프죠. 주민들은 밖에 쫓아 내다보면 그거는 총살감이고 아예 열차 지나가는 거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 그걸 다 나니까 제가 거의 7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함흥경 그 보안소 전화를 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 사람들한테 해명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 그 네 분이 왔어요. 네 명이 왔는데 이렇게 구치장 안에 있는 나보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북한의 이제 구치상들 때 그 보안소 구치상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나오는 문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개구멍처럼 이렇게 작은 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 북한 체제가 나라에서 죄를 진 자들은 절대로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 머리를 들지 말라는 겁니다. 숙여서 나와. 예. 그러니까 조국의 푸른 하늘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를 개처럼 숙이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문짝을 이렇게 절대로 서서 나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 개구멍처럼 이만큼은. 그래서 제가 거기 기어서 쑥 나오는데 내 손목에다가 족쇄 수갑을 딱 채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열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왜 열을 받았냐? 아무런 죄가 없잖아, 내가. 아버님께 손주 얼굴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간 왔고, 건데. 그렇지, 왔고. 네. 아무런 죄 없이 또 7일 동안 이제처럼 그 통 옥수수를 먹으며 있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어느 사람이 열받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열이 팍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공권력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나는 여기서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갑을 딱 채우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당신들 내 손목에다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약간 반말식을 했던 거죠. 반말로. 맞지. 너무 열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한 번에 주먹이 하나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다 한 번에 주먹이 탁 들어오더니 어디다 대고 하여튼 그러니까 수작을 부리는가 그거지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탁 완전 입술이 피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참지 못하고 싸웠어요 나도. 그래서 나도 뭐 17년 동안 북한 다 아시겠지만 북한군에서 그쵸. 아무리 육체적으로 배우고 뭐 했다 한들 아마 생각해 보여. 보안원 4명이 내 혼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쌈팍 붙으니까 정신없이 맞았어요. 정말 이리 채우고 저리 발길 채우고 그다음 정신없이 맞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 과정에 해산 보안소 직원이 오더니 말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 터지고 막 이렇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말리더니 내보고 뭐라 하느냐. 너 여기서 그냥 일해봤자 손해다. 공권력 앞에는 손해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서 가보라 한번 함흥에. 함흥에 가서 거기 가서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해서 죄가 없이 네가 이렇게 당했다면 네가 이렇게 무슨 주황당에다가 신소하면 되지 않겠냐. 또 그때는 또 북한에도 또 무슨 주황당 무슨 신소 뭐 그런 것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 그랬지 저도 더 일해봤자 내가 손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알겠다 하고서 그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피 다 흘리고 정신없이 맞고 이렇게 얼굴 다 멍이 들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를 호송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감방에 들어갔죠. 한 이틀인가 3일. 아, 이 맞은 흔적을 또 없애려고. 왜 그렇게 하고 나한테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런데 어쨌든 피 닦고 뭐 한 2, 3일 더 지나니까 그래도 뭐 멍은 도로 빠지나 근데 아직 눈앞에 이런 눈 밑에 이런 멍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더 손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가보자 하고서 제가 수갑 채고 이렇게 보안소 정문에 떡 나오니까 그게 벌써 또 3살 앞살 된 두 아들이 또 한 보안원이 떡 데리고 떡 서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그러니까 아들들은 보안소 마당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왜서 저렇게 맞아야 하며 왜서 저렇게 얼굴이 멍이 들어야 되며 이 이유조차도 나왔죠.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은 뭐 미성년자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갑을 채운 채로 아들 둘은 그냥 멍하니 수갑 찬 아버지 뒤를 졸졸 각각 보안원들이 뒤에서 호송하니까 따라서 미열차에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로 또 한 일주일 만에 왔죠 함흥에. 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 그때 아이들은 그 해상 함흥시 보안소 들어갈 때 아이들은 집으로 보내고 나만 이렇게 보안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도 억울해서 울면서 말했죠. 난 참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부터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하느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라니 공권력에 맞선 걸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공권력에 맞서다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공무집행방해제. 네. 공무집행방해제라는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제. 내가 그래서 제가 내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왜 우리 그러니까 그 보안원들이 너를 데리러 갔을 때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보안원들하고 싸매느냐.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아마 저도 기억은 잘 안 나. 그때 당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제 혼자서 4명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 나니까 아마 그게 보안원이 하나가 아마 내 수갑에 맞아서 아마 이 눈 밑에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안원한테 상처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 하느냐.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보안원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가야 된다는 거야. 징역 6개월을. 아니 너무 황당하고 아니 진짜 이게 뭐 말이야 방귀야.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죄 없는 사람을 잡는 것부터가 일단 그렇지요. 아니 한번 PD님도 생각하고 다은 씨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 집에 손주 얼굴을 보여주려고 간 나를 그 사람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그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보안서 또 경찰서 그것도 또 감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 도시락은 제 그 와이프가 밥을 날라왔거든요. 하루 세 끼. 그래 밥을 날라온 와이프에게 제가 그때 제 그 군사복무를 같이 하던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한경남도 도검찰서 수사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너 빨리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해라 하니까 그 다음날에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니까 친구에게 너도 법관이겠지만은 이 말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네 집으로 방문한 게 그것이 죄냐. 그래 내가 이렇게 와야 되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경찰들하고 이렇게 싸맸다고 해서 나를 징역 6개월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공무집행 방해가 기본 죄인 게 아니라 너 형이 행방불명 게 있느냐. 그래 제가 그런 게 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너 형이 행방불명 됐을 때 당시 2006년도부터 이때까지 보위부 감시를 내가 특별 감시를 받았대요. 특별 감시대상. 내가 몰랐어요. 나는 전혀 몰랐죠.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았는지도 나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아무리 고향이고 아무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 해도 거기 국경이 아니냐. 그 국경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함흥시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걸로 해서 너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네 죄였다.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친구가 그래도 그때 또 친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뭐 나라를 배반하려고 했거나 또 중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거나 그런 행위는 시발점은 없었으니까 일단 너를 내가 알아서 말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주겠다. 그래서 친구 덕분에 제가 한 닷새 만에 풀려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오기만 발동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은 저기 북한군이라고 해서 누구나 함부로 가는 대학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체제에 살면서 계급적으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 집 자체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저 체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고 나도 북한 체제에서 세뇌 받은 대로 정말 17년간을 내가 총을 들고 오로지 김부자들 위해서 충성해 왔는데 내가 단지 군복을 벗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런 법관들에게 이 정도로 내가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관 우리 형은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이 체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대로는 더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차츰 마음속으로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당시 형이 중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남한으로 왔는지 몰랐지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어쨌든 내가 감시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흥에는 내 친구들을 조용히 시켜서 우리 두 아들을 조용히 좀 그 양강도 해산에 있는 아버지네 집으로 좀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저도 같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아들 둘만 먼저 뽑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사히 아버지네 집에 두 아들을 맡겼다라고 하고선 또 열을 더 있었어요. 왜 내가 감시받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정세를 봐가다가 약간 평온해지자 저도 재창 또 이 육롤로 열차는 너무 오래 가니까 육롤로 차잡이를 막 오다가 또 차를 잡아서 하고 또 걸어가고 차를 타고 또 걸어가고 해서 3일 만에 아버지네 집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저 체제에서는 70년 동안 당일꾼이었어. 완전히 이제처럼 뼛속까지 새빨간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체제를 벗어납시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마음을 가다듬은 이상은 아버님께 아버님 너는 여기서 살 수 없다. 네. 가자. 어디든지 가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뭘 이야기해 주느냐. 너 형이 남조선에 가 있다는 거야. 그제서야 아버님은 알고 아버님은 계셨던 알고 있었지. 거군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네. 좀 빨리 알려졌으면은 네. 괜히 또 두 번째 아들 보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섭섭한 건 뭐냐.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 남한에 오신 분들 덕에 좀 그때는 그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래도 약간 생활이 펴. 생활이 폈죠. 돈을 보내주니까. 예, 돈을 좀 보내주니까. 네. 그럼 그걸 빨리 알려줬으면 제가 이 대한민국에 내 형하고 연락해서 그래도 약간 좀 생활을 좀 필 수 있었잖아요.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나로서는 그게 섭섭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또 말하기 생각이 어려웠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와 같이 그 형하고 동생이 가는 길은 서로 다르잖아요. 형은 물론 여기 왔다고 하지만 아버지 보는 견제선 둘째 아들이 이제처럼 정말 북한군에게 정신적으로 사상 준비시키고 교육하고 정말 총을 들고 김부자들 잘 지키라고 막 이런 직책에 있던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주적이라고 하는 그런 남조선으로 너 형이 갔다 하면 얼마나 큰 상처겠느냐. 이걸 우리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지. 고뇌가 많으셨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버님 앞에 딱 오니까 아버님이 그때서야 내 결심이 그러냐 하면서 형은 이미 거기를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죠. 아버님 그럼 우리도 형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자. 근데 그때는 아버님은極반대하더라고요. 왜요? 왜냐 아버님 연세는 75살이지. 그 당시. 당시 75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상적으로 70년간을 저체 살면서 빨간물이 들은 데도 있겠지만은 그 두 아들을 그래서 가는 길을 빌게 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런데는 제가 아버님을 두고는 못 떠나겠더라고요. 왜냐 물론 우리 집에는 사형제야요. 아들 둘에 딸 둘과 제 여동생 둘에 그가 형하고 제 사형제인데 네. 이미 여동생들은 시집가서 자기 살림하는 거고 형은 이미 여기로 왔고 네. 내까지 떠나면은 저 늙으신 아버님이 어떻게 살겠느냐. 마음이 진짜 그래서 아버지는 두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하셨나요? 형이 중국에 요 장백현 앞에 와 있는데 나한테 돈을 좀 주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을 딱 보고 주겠다. 그래 아버님도 이제는 오래 사셨고 동생도 이제는 형한테 돈을 좀 받아야 형 나도 살림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둘째 아들 좀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럼 가자. 중국까지 가서 내 큰아들을 보고 큰아들이 주는 돈을 네가 받고 같이 오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브로커를 그 형 대한민국에 온 형이 브로커를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빨리 형하고 좀 연결해달라. 내가 가겠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거짓말했죠. 그래 이미 중국까지 딱 건너 오니까 그때도 말 못했어요. 남조선 네. 남한으로 간다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자꾸 중국에 건너와서 깊이 계속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 어디를 가서 어디까지 가면 이상하게 되느냐. 생각하시네. 아들을 언제 가면 되느냐. 만나냐.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공명이라고 하는 네. 그 네. 라오스 국경 넘어서 네, 네. 끝까지 와서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 아들들도 이제는 다 떠난 체제고 아버지한테 남은 저 손주까지도 이제는 아들들이 다 데리고 떠난 저 처제에 무슨 미련이 있느냐. 이래도 마음을 바꾸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바꾸시더라고요. 그 당시 아버님 나이는 75이었고 아드님들은 나이가 3살, 9살이었죠. 막내 아들이 3살, 큰 아들이 9살. 그럼 그렇게 4명이서 동시에 도강을 했는데 네.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하죠. 한 명이 넘는 것도 위험한데 그 당시에 위험 요소들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뭐랄까요. 이 세상에 글쎄 모성애는 있어도 부성애는 없다고 그 아마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 또 부모를 두고 올 수 없는 내 마음이 아마 그런 그 정이 아마 있어서 하느님도 지켜봐주고 아마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도강 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형이 나서서 이미 그 돈을 좀 보내줘서 국경警備대 군인들한테까지 지원은 줬어요. 네. 그렇게 하고 큰아들 압살하는 아들에게는 할아버지 손목을 놓지 말아라. 네.
그 막내 아들은 3살이 아니에요. 네. 3살 아들은 걸지 못하니까 내가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그날 밤 아마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국경기부대 군인들에게 이미 돈을 줬으니까 앞에서 한 명이 있고 그 뒤에서 우리 가족 4명은 가운데 서고 또 뒤에서 한 군인이 계속 뒤를 쭉 했는데 그 지형을 잘 모르다 나니까 제일 그때 아직도 좀 머릿속에 좀 마음의 아픔이 가시지 않는 게 그 막내 3살 난 막내 아들을 제가 이렇게 안고 되는데 그 강기슭으로 나가는 그 사이가 이렇게 벼랑턱인 줄은 몰랐어요. 가다가 이렇게 폐회진 벼랑턱인 줄. 그래서 오두니까 그저 모르고 이렇게 걸어가다 나니까 그 벼랑턱이 굴러 떨어지게 됐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안고서 쫙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후에 나라는데 제 아들이 굴면서 발목이 다쳤는데 그때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거 제가 입을 탁 막았어요. 입을 빡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잡히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입을 빡 틀어 막았는데 빡 하면 입을 틀어 막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가 라오스 대사관에까지 올 때까지도 소리 못 내더라고요. 또 다리를 절지 않더라고요. 다 발목을 다쳤. 발목을 다쳤는데도 3살 난 나이가 저 아직 가슴 아픈 게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와서야 아가 약간씩 소리 내면서 그다음부터 다리를 절더라고요.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 대사관에서 그 말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어디 곱질인 적은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도 정신없으니까 죽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가 다리 곱슬린 적은 없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지 그 전에는 아무 기억도 없더라고요. 그때서 내 야를 안고 올 때 북한을 넘어서 압록강에 들었을 때 내 벼랑턱이 굴렀지. 그 다음에 야가 말문을 못하던 이야기가 내가 그때 입을 털어막았지. 그때서야 좀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오니까 마음 편하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 아이도 그때가 돼서야. 그때 돼서야 약간씩 말문이 턱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리 아프니까 다리를 절더라고. 그전엔 절대 다리 절지 않더라고. 그럼 나도 그때 많이 느낀 게 이게 무슨 그 인간의 초능력이라고 봐야 되는가 뭐 어쨌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3살짜리 애기가. 네. 그럼 9살 된 안토님은 힘들게 한 적은 없나요? 잘 따라왔나요? 또 그것도 공명까지 왔어요. 네. 공명에 왔는데 공명에 오니까 이렇게 우리를 그때 이렇게 인솔하던 브로커가 여성분이었는데 한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포가 아니고 우리하고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은.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그 공명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백화점 같았어요. 큰 이렇게 큰 백화점인데 거기 지하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밀빵을 이렇게 1인당 2개씩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걸 먹으면서 쭉 있는데 어떻게 약간 좀 틈이 생기다 보니까 내 큰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백화점 안에. 백화점 안에서. 네. 큰아들이 없어졌는데 거의 1시간 반 찾았어요. 그런데 실제 북한에는 그런 건물이 없잖아요. 여기처럼 들어가면 여기로 나가는 출입문 저기로 나가는 출입문 그런 건물이 있어. 우리는 못 살아봤으니까. 그래 막 거의 1시간 동안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옆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분이니까 그분들은 여성분들인데 중국말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인솔하는 그 브로커 한족인 그 브로커에게 제가 뭐라 했냐 내 이 큰아들 없이는 내가 절대로 더 이상 못 간다. 다시 북한으로 가면 가고 여기서 잡히면 잡히고 더는 못 가니까 이제부터 방송을 좀 불어달라. 그러니까 방송을 불면은 우리는 공개되고 일단 공개되면은 우리는 여기 공안들에 잡혀야 된다. 잡히니까. 근데 같이 오는 여성 두 분은 막 울면서 내 목 걸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도 지켜야 돼. 비록 나하고 피는 섞지 않았지만 그 여성분들도 무엇인가를 자유를 찾아 오시는 분들인데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히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부탁도 들어줘야 돼. 정말 내리는 복잡했어요. 이러지도 못하. 그러나 딱 마음에는 이 아들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어도 이 이상 더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죠. sad잖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발걸음이 좀 약간 주춤했던가 하니까
우리가 먹던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인데 거기서 이 거북이 자라들이 이렇게 있는 그 어항 비슷한 그걸 수족관. 수족관 예 거기서 약간 그런 주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기억에. 그래서 한 번만 내 더 갔다가 안 오면 그냥 방송 불겠다 가지고 근데 뭐 아들 찾아야 되니까 네. 그게 9살인데 그래서 한 번만 좀 더 내려가 보자고 내려갔는데 그 수족관 앞에서 거북이 구경을 멍하게 경하는 게 생애 처음 보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여기서 보는 순간에 찾았다는 기쁨보다 깃방매가 나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럴 거.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앞살난 아들 때렸다고 말하는 아버지 심정도 되게 다 이해가 갈 아닙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해가 보는 순간에 아들을 찾았다는 한호성보다 순간에 깃방매에 손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손바닥 맞은 아들은 쓰러지고 그 부둥켜하고 또 울었어요. 그때서야 찾았다는 탄성가 정말 나와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 그럼 얼마나 라오스까지 오신데 얼마나 걸린 건가요? 라오스까지는 7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사전 중국 지명 이름들 잘 몰라서 그 장백행 건너와서 그 신뭐인가 신양인가요? 심양까지는 네. 그래도 그쪽에 그 프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 비슷한 봉고차에다 태우고 갔어요. 식량에서부터는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버스 짐칸 아시죠? 네. 버스 짐칸. 그 버스 타는 곳 옆에 말고 그 그 짐칸. 밑에. 네. 빈칸. 네. 네. 그 심장에 갔는데 그 부록하고 버스 기사 가는데 이렇게 옆에 근데 우리는 거기 뭐 그런 버스 북한에서 보지 못해서 그 옆에 네. 짐칸인지도 잘 모르지요. 그저 무슨 그저 공분하였는 그런 통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 문 열더니 우리 보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부록부가. 그래 뭐라 하느냐. 당신들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말도 모르기에 버스 좌석으로 가다가 검문소를 통과할 때 공안 경찰들에게 걸려들면 무조건 북한에 부송된다. 그렇죠. 우리 목적은 잡히지 말고 무사히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두 아들 데리고 또 거기 짐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록부가 우리에게 마실 물, 그 다음에 무슨 아이들 먹을 단가류, 그 다음 무슨 월병이라는 그 중국빵 좀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대소변 볼 때만 밖에 나와보고는 4일 동안 공명까지 나왔어요. 공명까지. 그래서 공명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백화점에서 그렇게 하고 아들을 찾아가지고 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일행은 총 6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7명이었어요. 그 한 여성분인데 또 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 애기는 제가 보기엔 한 2살쯤 됐어요. 옥구로 다니면. 그러니까 총 일행은 그 공명에서 만나다 나니까 여성분 둘이 애기 하나, 우리 아이 둘이 아버지까지 총 7명이었어요. 그 7명 중에 지금 노인분이 한 분에 애가 3명인 거잖아요. 네. 그럼 라오스로 오려면은 메콩강이 아니에요? 그죠?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건너서 우리 목적은 태국으로 원래가 오게 됐었어요. 태국으로. 라오스로 오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마 그 국경인데 이 브로크가 그 여자분이 그 한족이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옆에서 통역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용도 같은 걸 주면서 우리 보면 이걸 보면서 이 라오스 국경 지역을 한 거의 한 4-5km 정도만 벗어나면은 무슨 강이 있대요. 네. 넓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마중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래 그분들하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태국이다. 아, 그게 메콩강이. 그 메콩강인지 우리는 모르지. 모르죠. 가보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 건너가서 가면은 그냥 거기 가서 군대한테나 경찰한테 가서 우리가 이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은 거기서는 다 무조건 보내줄 보내준다. 네. 그래서 당신들은 요 4km 되는 국경하고 강만은 무사히 건너가면은 성공한 거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는 중국 사람이니까 국경으로 못 들어간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일행 7명만 움직였어요. 네. 그래 우리 일행 7명이 쭉 지금 라오스 국경을 벗어나는데 참 일이 안 되려니 라오스 국경을 지키는 라오스 국경 수비대 군인들한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 우리를 끌고 군대병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 가서 일단 거기에 뭐 여성분들도 중국말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역 쪽 하는 과정에 이 라오스 군인들이 우리를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겠다. 그걸 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직까지 뭐 저희 아버지나 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서희가 그 저하고 여성분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 북한 대사관에 보낸다니까 네. 울음을 막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도 덩달아 덩달아 같이 막 울죠. 울고 그 다음 나도 안타까웠어요. 나는 그래서 그래 뭐 어디 뭐 옆에 있는 그 여성분들 보고 통역하란 말도 못하고 그 다음 그 군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말 못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그다 보내면은 제가 총 쏘는 신호 몸짓, 손짓 다 총 쏘는 신호 막 하면서 우리 배 구멍이 막 헤어 죽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죽는다 하고서 그다음 제가 그 옆에는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목을 가리키면서 다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다음에 거기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도 같이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이들도 같이 막 옆에서 이러는 거야. 같이 따라. 그 서른 아이들 따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라오스 군인들도 인간이니까 우리도 감옥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애들까지 무릎 그 꿇었는데. 감옥에서 한 3일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라오스는 또 밥 2끼밖에 안 줘요. 그래요? 어, 그 나라는 밥을 뭐- 2번밖에 안 먹나? 아 그래요. 아침 10시에 한 번 주고 오후 한 5시인가 한 번 주는데 정말 배고파. 근데 3일 지나면서 저는 뭐 저희 가족은 하나 중국말도 모르고 그 여성분들은 아마 중국에 좀 살던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말 좀 알고 하는데 뭐라 하느냐. 이 라오스 군인들이 지금 자꾸 이 중국 위안을 요구한대요. 네. 그래서 돈을 중국가 1,000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내놓으면은 우리를 지금 태국으로 보내주겠단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우리 가족 너희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근데 그 여성분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3일 지나니까 그 라오스 군인들이 저들이 뭐라 하느냐. 그럼 우리가 가고 싶다는 곳으로 보내주겠으니까 다 짐 챙겨 좀 나오라는 거예요. 네. 나오니까 요 작은 봉고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거기서 생각을 달리 했죠. 뭘 생각했느냐. 돈을 내놓으라는데 돈도 안 내나. 안 내는다기보다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3일 만에 우리 가고 싶다는 데로 보내주겠대. 하니까 전 뭘 생각했냐. 의심이 들. 그렇지. 의심 들었죠. 네. 이 라오스 군인들이 또 라오스는 알다시피 이게 라오스하고 또 북한하고 이게 친선 관계가 좋아요. 우리 북한에서 그걸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야들 우리 북한 대사관에 데려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올라타갈 때 원래 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75살 난 내 아버님을 먼저 원래 태우고 3살 9살 된 두 아들을 먼저 원래 태우고 여성분들 원래 태운 다음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 네. 버스에. 근데 저는 먼저 올라갔어요. 네. 왜 먼저 올라갔느냐?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자리 어디냐? 운전병 뒤에. 그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아니 얘기를 들은 거 제가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운전병 뒤에 먼저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래 아이들도 여성분들 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거기 자리 차지했느냐? 일단 의심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 운전병 뒤에서 딱 가다가 만일 내 눈앞에 북한 글씨가 보이거나 북한 만일에 인공기가 그렇게- 보이는 건물에 들어선다면 나는 여기서 무작정 그 운전병이 모가지를 틀어서 제끼고 위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운전대를 돌려서 자리네요. 뭐 오는 차를 들이받든 뭐 어디 건물을 들이받든 그대로 죽겠다. 왜냐 우린 그대로 죽는 게 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깨끗하죠. 우리가 북한 그대로 잡혀가서 총살 북한에 당하고. 가면은 가차 없어요. 우리는 뭐 남한의 발 들여놨다기보다 우리 동기 자체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특히나 그렇지. 박수남 그러니까 선생님 우린 다 가면은 뭐 아버지나 내뿐 아니라 우리 3살 9살 된 두 아들도 가들이 날리는 총탄에 그대로 맞아 우린 죽어야 해요. 반역자로서. 그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으면 같은 죽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용단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긴장해서 가는데 한 더 시간 달리더니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 은한 산, 수림 깊은 산에다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네. 세우더니 그 라오스 북한 대사관도 다른 대사관도 아닌 산 앞에다가요. 산에다가 네. 이렇게 수림이 깊은 산 같은 데다가 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 군인들이 이렇게 도시락에 든 이런 박스를 안겨주면서 뭐라 하느냐. 이 산 하나만 넘어가라. 네. 그럼 우리가 가고 싶다는 태국이라는 거예요. 태국.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뭐 그런 건물 다니고 산이니까 네. 우리를 살려준다 생각에 너무도 안도의 안도의 숨쉬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몇 번 막 인사를 하고 우리 일행 7명이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정신없이 올라갔죠. 우리 7명이. 저는 막내 아들 3사람 막내 아들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 여자분은 아기를 여자분은 안고. 애기를 안고 또 한 여성분은 또 우리 아버지하고 두 아들을 부추기고 살아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산봉우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좀 쉬면서 땀도 좀 식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브로커하고 헤어질 때 브로커가 뭐라 했냐 우리한테 4-5km 지역만 벗어나면 강이 있다 했잖아. 큰 강이 있다 했잖아. 네. 그래서 근데 산봉우리 올라가서 뭐 도시락 좀 배고프니까 그 라오스 군인들이 좀 또 도시락도 이렇게 먹고 좀 땀 식히면서 저 앞으로 전진하자고 보니까 그 브로커가 말한 강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멀리 바라볼수 그냥 산봉우리고 저 멀리 바라보니까 초가집이 몇 채 보이고 그래서 왜 강이 안 보일까? 그다음 우리 뭐 거기서 어린이라는 거는 일단 무슨 할아버지도 아직 아이고 그래서 어린이라는 거는 저하고 여성 두 분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때가 한 오후 3시쯤 됐어요. 우리가 그 올라왔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을 다잡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네. 그래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했는데 보니까 한 그서 1km 앞에서 무슨 자동차 불빛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좀 보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심했죠. 나는 중국말은 모른다. 둘 중에 중국말 하니까 한 분은 여기서 아이들과 아버지를 지키고 한 분은 나하고 같이 좀 내려가 보자. 또 내려간 거 애기만 또 못 내려가죠. 그래서 애기 없는 그분을 내가 데리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어쨌든 1km든 2km든 벗어나면서 저는 뭘 거기서 포착했냐면은 1km든 2km 벗어나면서 약간 그 주민 불악이라든지 하면 주민들이 좀 있으면은 그들이 말씨를 들어보고 중국이냐 라오스냐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하자라고 네. 했거든. 저는 제가 좀 그걸 먼저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거의 한 2.5km 정도 걸었어요. 한 7, 2, 8리를. 그런데 어디 무슨 조그마한 무슨 초가집 같은 게 보이고 등장 불빛 같은 보이는데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딱 나는 거죠. 막 네, 중국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을 데리고 살살 기어가서 다른 게 없다. 저 말이 중국말인지 당신이 알아 못 들을 말인지 이것만 좀 포착해달라. 그래 딱 가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중국말이라는 거 저기. 다시 중국으로 보냈던 거야. 중국말이라는 거죠. 그래 제가 그래서 아차 이건 우리가 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라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이 군인들이 우리를 중국으로 보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래서 딱 포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랑 빨리 가자 돌아서 갔어요. 가서 그다음 거기서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저 라오스 군인들 우리를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으로 보냈다. 그래 또 그냥 내려가자고 보니까 우리 생각엔 또 우리를 올려보는 라오스 군인들은 그냥 또 그 밑에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이 밤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 밤을 보내는데 산속이니까 짐승 우는 소리 그다음 그 라오스니까 얼마나 더운 벌레들이 그러니까 벌레고 모기고 깔따구고 정신없이 물어뜯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막 울려고 하고 또 그 울음소리에 중국 쪽에서는 중국 군대가 올 것 같고 라오스 쪽에서는 또 라오스 군대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 아들을 그래서 이 가슴에 다 품었죠. 소리 내지 말라고. 네. 아들은 막 물리니까 이리 걷고 저리 걷고 막 그래서 온통 피투성이가 너무 긁어서 그 일은 넘은 아버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아버님도. 그렇게 해서 한 이틀을 보냈어요. 산에서요. 산에서요. 이틀 밤. 그 다음에 그날 하니까 그 군인들이 준 도시락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서로 가지는 완전히 진이 빠질 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으니 그 당시 이대로 죽겠느냐 한 번은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왔던 길 다시 내려가자. 이제 이틀을 지났으니까 이제 라오스 군인들이 없을 게고 다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죠. 우리가 왔던 그 라오스 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 일단 한 오후 한 점심 한 1시쯤 됐어요. 오후 1시쯤에. 그래 쭉 내려가다 보니까 주민불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아버님하고 아이들을 숨겨놓고 또 한 분 여성분 한 분 데려갔어요. 데려가는데 비슷하게 거기는 또 라오스 말하고 중국말하고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충 맞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제가 보기엔 당시 한 거의 30대 되는 젊은 분하고 마주쳤어요. 네. 마주쳐서 그때 정말 우리
내려가기 전에 그 주민부라 보면서 우리 서희가 토해했는데 그 여성분이 한 분의 몸에 그 미국 달러 네. 한 장이 있었어요. 100만 달러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네. 그 위안이 됐죠. 이거 들고 내려가서 어쨌든 한번 도움을 청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서면 우리 그 서희가 몫을 나눠서 갖긴 갖겠다 약속하고 한 분이 그 미국 달러 한 장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편에서 보여줬죠. 보여주고서 그다음에 그 아마 이 옆에 분은 말을 좀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면 한국 대사관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없느냐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 100달러를 받더라고요. 라오스분이 받더니 지금 현재 나머지 분들은 어디 있느냐 그래 어디 있다니까 같이 가서 데려왔어요. 네. 그 7명 다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라오스분이 참 그 좀 잊을 수 없고 그 너무 고마운 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일행의 이 거동을 보니까 너무도 이게 처참하고 그쵸. 처체하죠. 막 계시하고 뭐 이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라오스 이게 음식을 차려주는데 야 근데 그때 보니까요 아무리 배고파도 라오스 음식은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밥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네. 라오스 쌀은 정말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반찬들 보니까 우리 그 향신료 그렇죠. 우리 같은 아니까 게- 우리 무슨 저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에 이렇게 반찬들 보면 그래도 무슨 고춧가루도 보이고 뭐 이런 게 파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막 무슨 이 흙이다가 고기라고 하는 데는 무슨 흙탕에다 막 빚은 것처럼 먹기가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우리도 그래 아이들도 그래 너무 배고프니까 막 달라붙어서 그런데 또 라오스란 건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요. 네, 손으로 네, 손으로 먹죠. 이렇게 먹는 나라인지는 그래서 막 달라붙어서 손으로 막 먹고 옆에 그 반찬을 먹기 힘드니까 소금으로 막 이렇게 같이 소금 먹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먹어서 정신없이 그 동안에 이 라오스 주민이 밖에 나갔다가 무슨 핸드폰 같은 거 우리는 또 핸드폰도 못 봤으니까 그런 핸드폰 같은 거 가져오더니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래도 그것도 또 미국 돈 받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마음은 고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 무슨 카드 이렇게 꺾어서 끼우고 뭐 우리 앞에서 뭐 행동하더라고요. 하더니 라오스 말로 뭐라고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더니 나한테 또 주는 거야 핸드폰을. 네. 근데 빨리 말하라는 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아는 말이 무슨 중국말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한글말밖에 모르니까 또 받았어요. 받아서 그래서 여보시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여기는 라오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나는 서기관이다. 와, 그분이 정말 고맙네. 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네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북조선 탈북엔 가족이고 인원들이다. 좀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냐고 거기 어디냐고 그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옆에 분을 보고 잘 모르겠는데 옆에 분 바꾸라 해서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그 아빠 옆에 분 보고 어딘가 쭉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핸드폰 바꿨더니 뭐라 하냐 우리가 꼭 가겠으니 다시는 잡히지 말고 기다려달라. 꼭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살려만 주십시오. 우린 기다리겠다. 네. 그렇게 하고 꼭 기다리라. 우리 거기 무조건 간다.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자체 의심했죠. 그 불악에 있다가는 또 이게 자치를 지키는 또 이런 무슨 또 라오스 군대도 또 잡혀갈까 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옆에 그 여성분에게 통역해 주라. 이제 그분들이 빨리 온다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고. 벗어나야 되니까. 아마 그 말하니까 근데 그때 그 라오스 주민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무슨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우리하고 그냥 가라고. 그래 너무 고맙다. 인사 올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 마을 불악이 보이는 그 산 꼭대기 한 절반쯤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아마 저희 기억에는 그때 거의 한 25시간 하루 지나서 하루 전화해서부터 하루 전화해서부터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오고 한 2시 3시인가 그때 차가 온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봉고차 2대가. 네. 그래 타고 왔는데 그 차를 그 보고서 우리가 떼내려갖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북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그 잔에 보니까 스님이 한 3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스님이 후에 알았죠. 그때 그가 보니까 그 이 라오스는 아마 이게 불교 나라인가 봐요. 근데 그 대사관에서 우리를 더 잘 호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데려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그 같이 우리를 가면은 이렇게 검문소나 통과할 때 이렇게 스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면 불교 나라다 나니까 다 이렇게 보내준대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우야 우리 때문에 그 스님을 태우고 일부러. 왔더라고. 일부러 네.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사관 덕분에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와 있다가
또 이 라오스 대사관에 있으면서 이 라오스 대사관은 또 우리 북한 주민들 이렇게 난민들을 인정해주지 않다니까 함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대사관에 있으면서 우리 정부가 또 이 라오스 정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오는 시간이 걸리다 하니까 뭐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까지 온 건 일주일밖에 안 걸리지만은 실제 대한민국 들어선 거는 2009년 12월 11일인가 그때. 그러면은 한 1년 걸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탈북한 한 4개월 정도? 아, 5개월? 4개월도 안 그렇지 한 3개월이죠. 3개월. 2009년 빠른 2009년 제가 8월에 8월 탈북하셔서 26일 날에 넘었으니까. 네, 8월 말에 나오셔서 8월 말에 넘었는데 여기 온 거는 한 12월 11일인가 왔으니까 12월 초니까. 그래서 초니까 3개월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래서 그 대사관에 있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참 이렇게 탈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몽골 아니면 뭐 태국 뭐 이런 곳으로 많이 오니까 캄보디아인가 쪽으로 많이 와요. 근데 라오스 대사관에 우리도 몽골에서 오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대사관에서 왔다 하면은 무슨 빽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힘들게 고생스럽게 오셨네요. 네, 그래도 무사히 아버님과 아드님 두 분 다 데리고 오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탈북기였습니다. 정신없이 들었네요. 저희 한국에 도착하셔서 정착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네, 바로 2부 이야기로 들어가죠.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처음 인천공항에 아버님과 아드님 데리고 딱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선 첫째는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한 거는 내가 오려는 곳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네. 두 번째는 좀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웠냐면은 실제 우리는 저체제에서 이렇게 세뇌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조선을 우리는 오직 주적 개념으로만 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워야 될 대상으로만 그렇게 또 세뇌받아 왔고 또 저는 또 그 세뇌를 떠나서 북한군에게도 네. 무조건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무조건 싸워야 될 대상, 죽여야 될 대상, 세뇌를 시켰던 세뇌를 시켰던 그런 네, 또 입장이었으니까. 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물론 내가 가려는 목적이 아버님과 두 아들 데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보다도 여기 오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남조선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실제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체제는 어떤 유머가 소문이죠. 소문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남조선에 가봐라. 너희들 보기에는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 남조선 나쁜 놈들이 너희들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처음에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한 1년 2년은 돈도 주면서 잘 대해준다. 그래서 1년 2년 안팎의 비밀을 다 뽑아내면은 그 다음에 안기부 남산 지하실 그런 지하 미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귀도 베고 코도 베고 입도 찢어서 다 죽인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동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저 같은 거는 또 스펙이 또 그렇지 않아요. 스펙 자체가 일반 주민들처럼 북한에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거나 막 노동을 하다 왔거나 이랬으면은 그까지 좀 두려움이 좀 적었겠는데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군대하고 잘 싸우라고 이렇게 교육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 하니까 많이 두려웠죠. 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국정원 사람들. 네. 국정원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막 그분들은 후엔 다 알게 되지만 우리를 기본 호의 경호원 측에서 해준 거지만은 저희들도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막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해서 그 다음에 버스에 올랐는데 안에도 안 내려 보이고 밖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커튼으로 네. 그런 버스에 탁 올라탔죠. 그러면서 물론 한쪽으로 또 버스 타고 오면서 국정원으로 이렇게
국정원인 게 아니라 무슨 합동조사신문센터 네네.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래 그 가는 과정에 또 약간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는 두려움이 약간 그 마음이 좀 가라앉기 시작한 게 뭐냐. 오면서 거리를 보고 네. 도시를 보니까 약간 또 마음이 좀 약간씩 안정된 거예요. 야, 이런 좋은 곳이 왔냐고. 근데 실제는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대한민국이 발전됐고 잘 산다는 말을. 네. 그러면서 실제 북한 주민들은 당시도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보면은 대체로 도로망과 교통망이 잘 돼 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또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남조선도 그렇게 돼 있다 했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정말 너무도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승용차들 버스들이 확 지나가지. 그래서 도로가 잘 돼 있죠. 내가 앞으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하는 또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두려움도 없잖아 그냥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북쪽에 턱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당시도 그런 과정을 걸쳐서 알겠지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검진하는 거예요. 네. 네, 건강검진을 네. 다 시켜주죠. 예, 그때도 또 겁이 딱 나는 거야. 네. 또 겁이 나는 거지. 왜요? 피 뽑고 이래서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 검진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몸 이렇게 뭐 없는가 이렇게 수색도 하고 이렇게 막 몸 이렇게 몸에 뭘 있는지 막 검진하고 또 그 겁이 또 확 나는 거지. 네. 저는요, 이 검진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군사복무까지 했지 건강하니까 여기는 장기도 꺼내서 판다고 하던데 내 장기를 꺼내면 어쩌지? 아이고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난 그런 생각. 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건강 검진보다도 이렇게 그 몸이랑 이렇게 뭐 없는가 할 때는 그때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 당신들을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북한 체제, 그런 체제를 내가 뭐 배신과 배반이라기보다도 그런 체제를 버리고 여기 왔으면은 대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오자마자 무슨 이렇게 몸 검색을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말하던 생각이 나는 거지. 이렇게 검진하고 나를 그 지하 미실에 데려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겁이 들고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가위 그 순간에 지나친 것은 저희 걱정이었고, 그다음 보니까 이렇게 아늑한 방에다가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TV도 있는 방, 네. 그런 호실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국정원에서 조사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한 3개월 받았는데 예, 3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아무래도 다 그 저희들은 뭐 그런 걸 탓하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안보가 있잖아요. 지켜야 될 국가적인 안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비록 무슨 북한에서 왔고 저 체제를 버리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심중하게 검증해야 우리를 국민으로 만들고, 무슨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무작정 무슨 그런 것도 가정을 걸지 않고 다 가면 그게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무슨 독방이라고 하는 독실에 제가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한 15일 걸렸어요. 남들은 그래서 대략 그래서 늦으면은 한 주일, 맞아. 한 그저 최고 한 3, 4일. 늦으면은 네. 한 열흘씩 걸렸는데 저는 한 15일 걸렸어요. 근데 아마 정치군사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믿던가요? 전 못 믿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때도 아마 아직까지 좀 기억이 좀 희미한데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저를 담당하신 선생님에 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일단 그분도 나에 대해서 뭐 들어야 말은 다 들어보고 나를 검증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그저 한마디 무슨 이렇게 허실함이 없이 그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 저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했고, 어쨌든 그 과정에 무슨 내가 이렇게 무슨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왔다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는 좀 주시해보거나 그런 건 같지는 않았어요. 주시는 안에도 아마 신문을 하는 과정에 거짓말이, 이 우리나라 그 국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을 허술하진 않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딱 구별이 되니까 말씀을 다 진실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도 의심을 안 했고 그쪽도 의심을 안 했다는 거죠. 글쎄, 근데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거짓말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거짓말하고픈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지. 예, 그게 거짓말하고픈 생각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말에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진실로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싶고 어쨌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뒤처리 결과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3개월 만에 조사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가 괜한 걱정했다.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실히 저 북한 체제는 모든 선전 자체 그 자체가 다 거짓이로구나 하는 그또 그 진실을 또 하나 더 깨닫게 되었고. 그럼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죠. 특히나 우리 그 막내 아들은 또 3살 때니까 그 아들은 그런 감은 없지만 우리 큰 아들 자체가 네. 그걸 많이 좋아. 대한민국에 온 그 자체를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냐. 자 봐요. 우리 큰아들 자체는 그 북한에서 보면은 7살, 8살에 유치원을 졸업해서 학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9살이니까 여기로 말하는 초등학교, 북한으로 말하는 그 인민학교라는 소학교는 한 2년 과정을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제 학교에 가면은 4교시인데 4교시 끝나면은 그 집에 와서 그 있는 뭐 잡곡밥이라도 대충 먹고 또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뭘 하느냐. 다은 씨도 알겠지만 가서 그렇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린들처럼 무슨 뭐 놀거나 네. 뭐 무슨 방과후 방과후를 다니거나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청소할라. 네? 청소. 네. 그 학교 마당에 가서 돌을 주는다든지 네. 무슨 나무에다 물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무슨 가창대라는 게 있어요. 가창대. 가창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그 거리를 나가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대선할 때 그 대선 주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거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가창대라는 걸 해요. 노래도 부르게 하고 구호로 치면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조직 생활을 시키는 거죠. 네. 7살, 8살 된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것도 없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너무도 자유스럽지. 그 다음에 뭐 초코파이도 뭐든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보지 하니까. 간식거리가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은 사회주의 뭐 이런 건설이라고 해서 작업 동원만 안 되는 게 아이들은 왜냐면 집에 있는 그릇들이 남아 안 나죠. 그죠? 왜냐면 그 이런 세숫대야 같은 것들을 늘 가지고 가서 자갈들을 담거나 모래를 담거나 계속 해야 되는데 맨날 하다 보니 막 깨지고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저도 늘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참 대한민국에 온 걸 너무도 그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제 느낌 어디서 받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네. 제가 우리 그 한국에 와서 한 1년 지나서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요일 날에 네. 그 KBS에서 나온 남북의 창을 이렇게 보냈어요. 네. 남북의 창을 딱 보냈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때 무슨 동영상이 나왔냐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그 평양시 무슨 그 교회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딱 보다가 아버지 무슨 북한에 저런 목사라는 게 있어? 저런 무슨 신부라는 게 있어? 저건 다 거짓이지?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얼굴 다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대승아 우리 아들이 대승인데 대승아 기억이 나? 다 기억이 난대. 북한의 현실이 다 기억이 난대.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 어디래? 하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냐. 그때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그 북한군 스펙이 그렇다니까 그 안보 우리 그 국군 장병들 대상에서 안보 교육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내보면 뭐라냐. 아버지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하나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 뭘 도와줄 건데 하니까 내 아버지한테 동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줄래요. 네. 너 컴퓨터 배웠어? 하니까 아버지 컴퓨터 배웠지 나 여기서. 실제 북한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컴퓨터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러던 아이가 여기 와서 한 1년 컴퓨터를 잘 배워서 아버지한테 동영상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 무슨 동영상인데 하니까 내가 남과 북을 비교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줄게. 똑똑하다. 어.
그때가 아마 10살이죠. 10살 됐죠. 이제 완전 1년 됐으니까. 그래서 10살이면 그 어떤 동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우리 아들이 그 만드는데 남과 북을 비교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이 그 어떤 삶과 자기가 여기 와서 1년 동안에 느꼈던 그 삶을 대비해서 어린이로서의 삶. 뭐냐 그 인터넷에서 그 북한 그 꽃집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그 이미지를 뽑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아버지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막 즐겁게 보낸 그 사진들을 뽑아서 남과 북을 비교한 거. 저는 지금 안보 강의하면 아직도 그걸 써먹어요. 근데 참 우리 국군 장비들이 그걸 보더니 확실히 잘 만들었다기보다도 생생하잖아요. 그렇지 와닿다. 와닿다. 확실히 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자유민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 거기다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딱 남겨주더라고요. 자유는 누리는 것만이 아닌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아들 10살. 10살짜리 아이가 내 아이들은 아들 거짓말- 자랑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들이 그 실제니까. 여기 와서 느끼는 거죠.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니까. 자 실제 뭐 북한에서는 뭐 이제처럼 선생들이 오고 밥 먹고 무조건 나와서 바게트나 이런 그릇들 사불 들고 그 7살 8살 아이들한테 사불 들고 나와서 일을 시키는 일을 게 시키는데 그래서 키가 안 커요. 일을 맨날 울고 시키는데 다니고. 아니 한국 사회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을 다 주지 밥 주잖아 학교는 네, 그렇죠. 그럼요. 밥 무슨 그 도시락 걱정도 안 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 다 주지 또 무슨 철마다 무슨 또 우유를 줘요 방학 기간에는 네. 또 우유를 먹으라 우유도 무상으로 뺐다 아침마다 주더라고요. 가면 우유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아이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한에 와서 남조선에 갔다는 형님은 만나셨나요? 네, 만났죠. 언제 만나셨어요? 그 실제 뭐 처음에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뭐 형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도 받고 했을 때는 형을 좀 원망은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내 두려움도 다 가셔지고 이 사회를 그 받아들이게 되면서 형이 너무도 고마웠던 거지. 너무도 감사했고 형한테. 네. 그렇게 하고 그 제가 국정원 조사를 끝나서 한원에 갔는데 그 한원에 왔다는 걸 형이 이미 알고 한 줄 만에 면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래, 저 형도 그저 저도 그래 그저 형을 3년 한 5개월 만에 처음 봤죠. 아버님이 큰아들을 3년 만에 본 얼마나 거군요. 오셨을까? 울더라고요. 우는데 그때는 그 아버님이 정말 그 아들을 3년 만에 본 그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그 감정에서 울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온 지 지금 한국 사회 정착이 7년 되잖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최근에 와서 그 교회도 다니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또 우리 자기 큰 장남이네 내 형 네. 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주 앉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 아버지가 네. 자기가 낳은 자식 앞에 그래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네. 처음엔 아버님이 그걸 대한민국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 한국 사회 처음에 정착해서는 그 무슨 TV 나오면은 그 무슨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일이 욕하면은 우리 아버님 받아 못 들이더라고요. 70년을 70년을 저 체제 사상에 딱 물젖은 아버지라. 그런데 아버님이 왜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정착이라는 시간이 약간씩 지나가면서 그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안고 교회도 다니시고 지금 아버님 연세가 이제는 83이거든요. 아주 80서신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여기 오셔서 더 정정하시죠. 그렇죠. 아마 북한 같으면 돌아가셨죠. 그렇죠. 여기 와서 아버님이 이 치과에 암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깨끗이 수술을 받았지. 또 한 3일 전에 또 이거 복막염이 와서 그때는 아버님을 진짜 저 세상으로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최고 수준인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걱정했는데 의사분들이 또 쉽게 또 수술해서 가지고 아주 정정하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나이에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 아버님은 강북구에 사시고 저는 노원구에 사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자식들 보려고 계속 손자들 보려고 와요. 정정하시죠. 그게 여기 또. 사시면서 또 느끼신 게 예, 그러니까 있으셨구나. 여기서 뭘 좀 느끼시냐면은 처음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받아 못 들이다가 우리 아버님이 뭘 느끼셨냐. 다은 씨도 알겠지만 저 사회는 60살만 딱 벗어나면은 완전히 버러지 같은 삶. 정말 부모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취급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노인 복지 같은 게 그런 복지가 그런 것도 개념조차도 없고. 없군요. 그냥 빨리 돌아가 예, 주는 게 자식들한테 그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다. 거지. 그렇게 하고 그거죠. 이 대한민국처럼 기초 연령 보장금이라는 것도 없고요. 간단히 사례 들게요. 자, 내가 만약 경우 어느 집의 아버지다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권력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웠잖아요. 네. 그런데 60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돼서 직위를 내놓고 이제는 일반 평민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 체제 자체가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내가 아들이야요. 아들인데 이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어. 네. 그런데 아버님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까 아버님이 계시면 친구분들이 같이 마시다가도 아버님을 먼저 존중하게 해서 같이 그러잖아요.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저 사회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 이처럼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그 자식에다 끼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들 먹는 그 술자석에 안 끼우는 거지.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다고 아들들이 무슨 아들 친구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데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엮던지, 그러니까 빗자루를 묶던지 이렇게 신문을 보는 척해.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좀 이렇게 아들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이렇게 대먹은 놈이 있거나 이런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야 누구야 너 아버지 와서 한 잔 좀 드려라. 또 나라 자체가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박하게 되죠 인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아버지한테 숟가락을 던지는 거지. 나가라고. 안 보이는 데 있으라고. 눈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체제가 뭐 자식한테 아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받는 체제인데 자 봐요 우리 아버지 여기 오니까 기초연령보장금은 딱딱 받지. 네. 복지로서 국고에서 쌀을 딱딱 갖다 주지. 그러니까 아들 눈치 보는 볼 볼 필요가 필요가 없죠. 이제는 없는 거지. 네. 당당한 거지 이제는. 아저는 손주들이면 손주한테 용돈까지 딱딱 재주고.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버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시간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비교해 봤던 거죠 스스로가. 내가 북한에 살았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눈치 보면서 너무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느끼시는 거지. 그 아버님이 그래서 큰아들한테 그러면서 점점 유수람 보면은 저 체제를 무슨 김일성이 나빴다, 김정일이 나빴다 스스로가 이제는 아시고 교회도 다니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우리 맏아들하고 우리 그 형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고맙다 네가. 근데 아까 제가 형님이 북한에 계실 때 직업을 잠깐 들었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형이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은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 북한으로 말하면 국가보유 13가의 부원이었어요. 네, 그 13가라면 어떤 데냐면은 그 탐지, 네. 무선 탐지, 그러니까 무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한에 혹시 간첩이 있고 저기 있다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그걸 탐지해내는 그런 그 부원이었어요. 네. 제 형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그 요직에 있던 그러는데 그런 형도 대한민국에 왔고 나도 대한민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저 체제에서 어릴 때부터 받아온 세뇌로 인해서 저 체제에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일단 현행에서 벗어나서 이따 한마디로 말해서 평민으로 돌아간다면 저 체제는 이제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버러지로 쓰레기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그러니까 저 체제에 살면서 배신감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네. 내가 이러자고 이런 수모를 받고 이런 모욕을 받자고 내 이 체제를 위해서 정말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저기는 정말 충성한다면 자기 가정도 자식도 다 버리고 충성하거든요. 했느냐 그런 배신감을 점점 받게 되니까 차츰 우리의 감정은 돌아서는 거지. 실제 어느 정도냐면은 아마 대한민국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국군에 보면은 스타들 있잖아요. 네.
원스타, 투스타 네. 그런 장군들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사병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는 국방부 청사.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반대로 북한의 국방부 청사에서 그런 장군들을 경호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번 뭘 목격했느냐면 북한군 포사령부 부사령관이면 우리로 말하면 스타2거든요. 네. 장군인데. 장군이 옥류관 아시죠? 옥류관. 네네, 국수집. 평양. 옥류관. 네. 거기서 내가 주차 관련하는 거 봤어요. 아. 그 장군이.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제처럼 내가 아무리 장군하면서 왕별 달고 저체제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일단 현행에서 벗어나서 또 그 직책을 놓으면은 이제와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전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배우- 그 대우가 어떤 없죠. 대우와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퇴직금이나 뭐 노후연금 제도 같은 게 그런 거 없으니까. 없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와서 하나원에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직 10살도 안 된 애들이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잘 하던가요? 제가 하나원에서는 다은 씨도 알겠지만은 저기 보면은 하나원은 여성 하나원하고 남성 하나원이 네. 따로 있죠. 갈라놨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남성 어른들이 있는 하나원에 올 수 없고 아이들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저기 용인이죠? 네. 예, 용인에 있는 여성 하나원에 가고 네. 나는 또 이렇게 남자 하나원에 있다가 아이들하고 한 3개월 떨어져 있었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네, 하나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아이들이 여성 하나원에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안성. 안성. 안성이요? 전 남양주에 있었고. 그러니까 또 3개월 떨어져 있었죠.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나와서 학교 이제 작은 애는 이제 어린이집 다녀야 되고 큰 애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막내 아들이 3살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북한으로 다 가서 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원으로 해서 부담은 없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한 이 2년을 마치고 5살에 이제 5살에 유치원을 보냈어요. 네. 유치원을 보냈는데 국가가 절반 지원해주고 절반은 본인 부담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좀 약해서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래도 좀 약해서 왜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집을 보낼 때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해서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감이 없었는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국가가 절반 내가 절반 보는데 거의 한 40만씩 한 달에 40만 원. 예. 근데 그걸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리다 나니까 한 1년 반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힘들면서도. 그때 저는 어쨌든 북한에서 올 때부터 와이프가 없이 2 아들을 데리고 키웠으니까 한 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내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와서 본인이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들까지 키우려면 제가 가장 눈물 났던 거는 뭐랄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러자고 대한민국에 왔느냐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북한군에서 스펙이 그렇다니까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보 교육을 좀 다녔는데 어떨 때는 저기 부산까지 갔다 올 때도 있고 출장이 좀 많으셨고. 그럼 아이들은 강원도 고성 네, 저기까지 갔다 올 때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눈물 났던 거는 이제 부산에랑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길이랑 좀 막히면은 한 밤에 11시 12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들은 9살 3살이니까 너무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밥할 줄도 모르잖아요. 라면 끓일 줄도 모르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참새껏 기다리다가 옷 입은 상태에서 그냥 소파에서 2 아들이 쭈그리고 딱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 12시인데 들어오면 그거 보면 눈물이 말칵 쏟아지죠. 가슴이 무너지는 거 같고. 그래서 들어가서 밥하고서 내가 밥하고서
밥 다 한 다음에는 그 아이들 깨우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 잠이 취했으니까 그냥 자겠다 해서 자리 펴고서 두 아들 또 눕혀놓으면은 혼자 이렇게 슈퍼에 가서 그것도 장 보아오시고. 소주 한 병 가져와서 이렇게 그 쭉 마시면서 주책인가? 이러다고 내가 대한민국에 왔다는가라는 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애들이 너무 힘들었을 너무 것 어렸어. 같아.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고마운 게 아들이 다 커서 오히려서는 우리 두 아들이 아버지를 챙겨줘요. 이제 어린이 유치원을 그러면은 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 2년을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국가가 절반을 지원하고 내가 본인이 근데 그 본인 부담금이 한 거의 40만 정도였어요.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걸 내기가. 네. 그래서 모색 하다가 보니까 한국은 여기도 7살에 학교를 이어야 되잖아요. 8살이요. 8살이. 8살이었나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제가 좀 개념적 계산이 좀 약해서 5학년인데 제가 2007년 11월 달 생이거든요. 네. 아, 나는 10, 몇 살이지? 2007년생이네. 음. 지금 10살. 원래 나이로면 10살. 초등학교 그러면 3학년. 3학년 돼야 삼학년이어야 되죠. 돼. 네. 네,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6살에 학교 입학했네요. 네, 6살인데도 적어도 2년을 11월 28일 생이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하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런 나이에도 학교 좀 둘 수 없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떻게 막 자살할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든다. 실제 내가 이러자고 대한민국 온 건 아니지 않냐.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사정 이야기하니까 그럼 받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초등학교는 다 무상이니까 아마 그래서 좀 약간 그 고비를 좀 넘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럼 6살에 6살의 학교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애가? 그걸 나는 몰랐죠. 아버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제가 힘들었을 애가 힘들었다는 건 제가 제 친구분들이라든지 제 지인분들하고 애가 지금 몇 학년이냐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4살인데 이제 10살이 다면은 야, 그 나이 때는 지금 초등학교 3년이야. 아이가 얼마나 그걸 따라서 자니 힘들었겠어. 그때 제가 친구들과 지인들이 말을 듣고서야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스스로 부모로서 가책이 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티를 내색을 안 했나요? 안 내고 참 제가 두 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실제 그때는 아버지로서 너무 힘들고 내로서의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린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따라서줘요. 지금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맨날 보면은 시험 치다가 10점 만점 맞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학교에서도 영어도 제일 잘한다 하고 뭐 사교육 시킨 것도 없어요. 전 돈이 없으니까 사교육도 못 시키고 결국 더 고마운 거는 대한민국에 가져왔을 때 그 아들에게 밥 못 해줘서 눈물 흘리던 아버지에게 두 아들들이 본인들이 밥을 챙기는데 이제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남자들 음식 잘하는 남자가 뭐 진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네. 음식을 그렇게 멋있게 잘해요. 큰 아들이. 그래서 그 고생도 좀 지나갔고 큰 아드님은 지금 몇 살이시죠? 2001년생이니까 아마 지금 16살 16.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아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16살이면 중3이어야 할 나이인데 혹시 큰 네. 아드님도 학교를 좀 일찍 간 일찍.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서 여기로 말하면 7살.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네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는 걸로 봤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3학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먼저 네, 네.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보다 1년이 네, 빠르구나. 그리고 8살은 생일 늦은 애들이 이제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박 선생님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7살에 일찍 들어갔으니까 여기 와서 2학년에 다녀야 될 거를 3학년으로 그냥 뛰어넘었고 그럼 큰 아드님은 지금 사춘기인데 어떻게
장착하면서 아드님이 뭐 힘들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아버님이 힘드신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아이들 교육 면이나. 그 교육은 뭐 일단 무슨 그 제 자체가 무슨 그 여기 대한민국 학부모들처럼 무슨 사교육 시킬 생각 자체도 못 해봤고 우선 사는 그 새 가정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뭐 사교육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러면서 좀 그 힘들었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따금씩 그 학교에 가면은 좀 그 뭐랄까 그 자식들이 그 탈북 그 자녀라고 해서 약간 좀 따돌림.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는 하는 데는 제가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또 그 제 혼자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니까 선생님과 소통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들은 맹간하면 아버지가 좀 무섭고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 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웬간하면 말을 피해요. 욕 고민 먹을까 같은 봐. 것도 얘기를 예, 잘 안 해요. 아버지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금 이렇게 그 좀 소통해 보느라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오늘 선생님이 어땠다라는 이야기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들어보면서 선생님들 알고 있잖아요. 이 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탈북자녀인 알고 거죠. 자녀를 네. 알고 있고 하니까 어떨 때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저렇게 좀 들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을 시기에 못해가지고 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아이 엄마라서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저 지금 그게 그러니까 학부모 참여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녹색 그 어머니 이런 네, 회라고 해서 어머니의 그런 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못 가가지고 한 애들이 번도 못 되게 여기 와서 애들이 합병 그 북한으로 말하면 합병 총회라든지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운동회라든지 운동회- 부모님이 참여하는 게 은근히 많잖아요. 운동회도 많은데. 못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학식이라나요? 북한에서는 개학식이라고 하는데 네. 계약식. 그 입학식. 네, 입학식, 개학식. 입학식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어쨌든 많이 자식들한테는 제대로는 아버지였지. 너무 근데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오셔서는 국방부 안보 강사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일반 학생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 장병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경찰관님들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향토 예비군 좀 주로 그쪽 분야들이 다 강의를 거저 합니다. 네. 그럼 지금 7년째이신데 혹시 앞으로 더 어떤 꿈이라던가 하고 싶은 일,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 뭐 북한 체제 살면서는 뭐 우리한테 꿈이라 하면 밤에 자고 깨어날 때 꿈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꿈이 생겨요. 네. 근데 꿈이라는 게 정말 인생의 그 뭐 백세 인생이다 하면은 무슨 아직까지 절반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반의 인생을 핍박받고 뭐 억압당했던 그 저체제보다도 자유민주 체제에 와서 좀 더 잘 살려는 더 잘 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도 잘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점, 네, 아이들과 아버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아버님께는 생각도 못하던 백세 인생을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백세 인생뿐 아니라 끝까지 이런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앉아 계시고 통일되는 그날을 꼭 보셨으면 지금 북한에는 아버님 두 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 둘이 있는데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래 앉아 계셔서 꼭 통일된 그날에 두 딸을 꼭 보았으면 하는 걸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두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이때까지 잘해주지 못해 참 미안하고 스스로 알아 큰 데 대해서 우선 아들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커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육군으로 자라나는 자식이 되었으면 바라고, 또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박수영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떤가요? 탈북 이야기 쭉 말씀하시니까. 와,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7년 정착하면서 정말 탈북 동기라든지 탈북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 속에 웅거된 이런 그 어떤 감정을 쑥 배달한 것 같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 아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우리 그 북한 탈주민들이 이런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또 끝까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처럼, 또 북한 체제에서 옹들고 있는 북한 주민들처럼 살지 말아 주시기를, 또 그러자면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해서 네. 이다은님 오늘 1일 MC로 네.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옆자리로 오셨는데 출연 소감 이다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아이들, 저도 애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이게 북한에서 왔다고 아직 얘기를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이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 그 친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만은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의 엄마들한테도 오픈할까? 내 말투 봐서도 그러니까 얘기할까 했더니 언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괜히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인 취급할 거고, 언니는 괜찮지만 아이한테 따돌림 당하거나 그런 게 가해지면 어쩌냐.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탈북자라고 따돌림 당한다. 그래서 제가 TV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지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시청자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탈북자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내 나라, 가까운 내 나라, 이웃나라 사람이다, 같은 우리 민족이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바라봐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두 번째로 앉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응어리 남아있던 게 나간 것처럼 저도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통일부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코에다 하도 울어서 상필이 어떻게 드디어 울어. 우리 너무 슬픈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어떡해. 애기들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